안녕하세요. 제7장 추상화와 캡슐화,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와 캡슐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상화와 캡슐화는 다형성과 상속성과 함께 클래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화 캡슐화는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상화와 캡슐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상화라는 것은 먼저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우리가 11%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지향을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하는 클래스의 특징을 우리가 앞서 속성과 기능으로 구분했었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각 속성은 멤버 변수, 그리고 기능은 멤버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속성은 멤버 변수, 기능은 멤버 함수로 표현해 주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예, 그럼 여기 써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란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추상화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속성과 기능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공통된 특징만 추출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철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추상화하였는지, 철수를 어떻게 추상화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클래스를 보면요, 먼저 속성하고 기능으로 철수를 구분하였습니다. 속성은 이름, 성별, 직업, 캐릭터, 나이, 결혼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능은 뭐 자기 소개하기, 먹기, 자기 운전하기, 쓰기, 읽기, 뭐 생성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속성과 기능으로 따로 구분해서 각각 속성은 멤버 변수로 만들고 이제 기능은 이제 멤버 함수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에서 왜 철수라는 객체를 속성과 기능으로 이렇게 분리하였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요 속성에 대해서는 그 철수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속성을 그 인스턴스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에 대한 값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나이 값을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큰 수가 되거나 뭐 1000이 넘는 그런 수가 되거나 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게 해주죠. 그래서 속성이란 값을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데이터를 은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속성이란 값을 실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이란 것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기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먹기 기능을 할 때 실제로 철수가 먹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을 잡고 밥을 뜨고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겨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먹기 기능 안에는 실제로 이런 속성의 정의들을 찾아서 우리가 먹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화에서는 속성과 기능으로 나눠서, 속성은 데이터를 인식하고, 기능은 철수 클래스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은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은닉이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데이터 클래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숨기고 아무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은닉입니다. 같이 살펴보면 은닉을 하는 이유가 객체의 속성이 다른 객체나 함수에서 쉽게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거 지난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다른 객체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서 임의로 변경한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속성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속성들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데이터 은닉의 사용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은닉이라는 것은 객체의 속성이 다른 객체나 함수에서 쉽게 변경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은닉을 통해서 객체의 속성을 숨기고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객체 중심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속성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성별, 이 캐릭터로 되어 있죠. 캐릭터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넣어주면 되는데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별을 설정을 할 때 우리는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성별을 어떤 값 중에서 남자 여자 중에서 하나로만 설정해라 라고 공개된 인터페이스, 그런 인터페이스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은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그 속성으로 정의한 멤버 변수 데이터들을 이제 객체 내부에 숨겨 놓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데이터 은닉입니다. 이 데이터 은닉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이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멤버 변수들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터 은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캡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는 외부에서 내부의 데이터를 직접 함부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캡슐화입니다. 살펴보시면 캡슐화는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하나로 묶고 세부 구현 내용을 클래스 안으로 숨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별을 설정할 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성별에 대해 기대하는 값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 값 두 개의 값들 중에 하나를 기대하게 될 텐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성별을 설정하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앞에서 봤던 그 섹스라는 그 변수에 남자 혹은 여자만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부 구현 내용을 이제 클래스 안으로 숨기는 것을 캡슐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부 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요소를 숨기고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를 설정하는데 나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 age라는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 안에는 뭐 나이로 설정할 값이 음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200이 넘는 값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요 함수 안에다가 다 구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사용자들이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게 그 함수 내부에 숨겨놓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요소들을 숨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은닉해서 세부 구현 내용을 숨기고 외부 사용자는 세부 구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 age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내부에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 내용은 책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부 구현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세부 구현을 변경하더라도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곳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함수 내부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들이 점점 장수할 수 있게 돼서 처음에는 200이 넘는 값을 넣으면 에러가 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250, 3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최대치를 300으로 변경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이 함수 내부에만 설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구현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변경하더라도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곳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캡슐러가 잘 되어 있는 클래스를 다른 곳에서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장점이 있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캡슐화의 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p3 재생기에 대해서 재생기를 가지고 클래스 캡슐화 하려고 해보는데 우리가 mp3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mp3를 가지고 음악을 틀게 되면 먼저 mp3 내부에 이제 mp3 파일 관련된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있으므로 전력 관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mp3 메모리 있죠. mp3 메모리도 있고 실제로 음악을 틀어주는 mp3 관련된 모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mp3를 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서 전력을 땡겨와서 몇 암페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메모리를 어디를 사용해서 어디다가 파일을 올려놓을지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가 있죠. 바로 mp3를 틀어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음악을 틀기 위해서 그 전력 디바이스에 전력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0.01 암페어가 흐르고 있었는데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1암페어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충분히 잡아주게 되고 파일을 읽어와서 이 메모리 공간에 올려줘야 돼요. 그게 파일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음악을 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가 몰라도 되는 그런 것들이 파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메모리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적절하게 캡슐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에서는 정말 그 퍼블릭하게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사용하도록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캡슐화의 핵심인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공개를 했고, 그거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캡슐화가 잘 되지 않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음악을 플레이만 해주면 됩니다. 음악을 플레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클래스 내부에서 저희가 임의로 그냥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P3 클래스에서는 음악을 튼다, 음악을 끈다, 뭐 다음 음악을 튼다, 이런 기능들만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MP3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MP3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한다 라고 하면 명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를 통해서 클래스에 있는 개념이 있는 캡슐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MP3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 캡슐화를 통해서 이 클래스 내부에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구현하는 사람만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한테는 퍼블릭하게 오픈되는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면 된다 라는 것이 캡슐화의 잘된 예제, 이거 그렇게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이제 객체의 생존 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이 되겠죠. 뭐 다른 객체에 대입되거나 아니면 객체 복사되거나 이렇게 되고요.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이 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생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수 클래스를 가지고 철수를 인스턴스화 합니다. 객체는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선언을 해줬을 때 그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실 텐데, 철수라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철수 인스턴스를 가지고 다른 철수 인스턴스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입 혹은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멸이라는 것은 이 철수를 만든 함수가 종료되면 객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는지, 이런 객체의 생존주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자의 생존주기에서 이제 객체가 동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생존주기 관련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객체가 생성될 때는 이제 생성자라는 것이 이제 호출이 됩니다. 요 각각들은 생성자와 나머지들은 다 함수인데, 생성자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대입할 때는 복사 대입 연산자 관련된 함수가 호출되고요. 복사를 할 때는 복사 생성자, 소멸할 때는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각각 생존 주기에 따라서 생성이 될 때, 대입될 때, 복사될 때, 소멸될 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들이 따로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클래스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C++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때 동시에 호출되는 함수가 생성자입니다. 네, 아래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철수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퍼블릭으로 선언한 철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생성자의 특징이 이 함수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생성자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원하는 파라미터를 쓰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철수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 열고 괄호 열고 철수 남성 작가 딜리전트 32 true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넣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름, 성별, 직업, 캐릭터, 나이, 메리지 스테이터스에 대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수라는 생성자는 이 철수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처음에 호출되는 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시에 이런 생성자가 호출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객체 생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 과정은 객체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객체 생성을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객체 자체에는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멤버 변수들을 사용하기 위해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죠. 그 다음에 객체에 해당하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이 객체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객체 생성될 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된다. 앞에서 봤듯이 그렇게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생성자의 특징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철수도 봤듯이 철수 클래스에서도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철수 클래스의 C가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럼 생성자 역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역시 대소문자까지 구분을 해서요. 이렇게 되고 반환형이 없고 내부에 리턴문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철수 클래스도 역시 반환을 하지 않고 내부에 리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 앞에 철수 클래스를 보면 여기서 매개 변수로 받는 것들이 위에 선언된 멤버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는 이런 값들을 초기화할 때 어떤 값으로 초기화할지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이런 값들을 매개 변수로 받은 값들을 동일하게 그냥 복사를 하죠. 그때 사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름은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 근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철수 클래스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만든 생성자는 모든 매개 변수를 다 이용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름만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매개 변수는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매개 변수로 사용하게 다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에 네임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하나만 써서 그 뒤에 함수 내용을 쭉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오버로딩의 개념을 이용해서 같은 이름으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 본 철수 클래스 예제 이외에서는 한 번도 생성자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생성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때는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